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 김태일 영남대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 4대 구조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4대 구조개혁도 뭐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남은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요. 좀 뭐 전망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동주 교수. 5년 임기에서 2년이 남은 상태에서 지난 몇몇 대통령 중에 아마 가장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기존의 그 정부들하고는 달리 대통령 중심의 게이트가 없어서 비교적 청렴도가 높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백그라운드로 하나 작용하겠고, 두 번째로는 사회통합 능력이나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안보 위기가 지금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어서 또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라서 나머지 2년 중에 상당 부분을 국정장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관건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 입장의 차이. 오늘도 약간 사실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가 튼튼하다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가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기가 심하다라고 위기가 심하다 이랬죠. 그런 인식의 차이와 대응에 있어서 관건이 걸려 있는데 이것이 총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추동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예, 김태일 교수.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 평가도 또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뭔가 일을 수행해내는 그 성과는 좀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 조금 전 입장인 것 자료를 보면 저 숫자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45%가 잘한다라고 평가했는데 49%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니까 저 숫자만 보면은 부정평가가 조금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나 아까 최동주 교수도 지적하셨고 김태일 교수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통령들의 집권 4년 차, 임기 3년인 그 무렵에 이 지지도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그 주도권을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한 달 반 후면 이제 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의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또 뭐 지지율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서로 어쨌든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지지율과 남은 2년의 임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뭐 적어도 현재 시점까지만 보면 네. 여권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이 또 지리멸렬 저렇게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여권의 승리가 점쳐지는데요. 이제 그것이 곧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국정 수행의 어떤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총선 이후의 국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우리가 들여다볼 대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맹점은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머리에 남을 만한 업적과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외교 잘 해 나온다고 싶었는데 최근에 와서 외교의 어떤 기본 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인 정치 통합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남은 2년 기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의 분열을 어떻게 총선 과정에서 봉합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잘 여권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1%의 정치학이라는 그 예쁜 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3분의 2에 다가가느냐, 또 의회를 통해서 여권이 주도권을 쥐느냐, 이 퍼센테이지의 게임이 항상 의회에서 이제 의회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는 아까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권이 승리할 선거라고 과연 보여지느냐까지도 저는 의심이 좀 될 정도로 이 분열의 정도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권 분열이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그 순간 굉장히 흔들리겠죠. 그런데 아까 김태일 교수 예상대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지지율 40%가 그러면 갑자기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게 될 거냐?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정권 중반에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 그런 심판받는 입장에서 치르는 선거라고 하는 점이 다시 분명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가지 길을 두고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4대 개혁 과제를 비롯한 중요한 국정 과제 마무리를 위해서 집권 여당의 자율성을 주면서 또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임기를 풀어 나가고 이제 어떤 성과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국회와 여의도를 압박하면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갈 것인지 뭐 그런 대목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각 당의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최동주 교수가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뭐 면접 응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이 이제 공관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그 뭐 얼마 전까지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날선 이 공방을 벌였는데 어쨌든 이한구 위원장 앞에 앉아서 지금 시험을 보게 생겼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의원들의 면접이 언론의 가십거리로 등장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이제 보여지고 또 분석도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긴급하게 이 재청이라면 재청이랄까 제안한 그런 상황이 그러한 당대표가 공천 심사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공간이 공개되는 장면, 그 진풍경이 과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반성이 감성적으로 그 발언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언론은 뭐 가십거리로 하여튼 충분히 주목을 하겠지만 조금 더 형식을 좀 형평성에 맞춘 그런 걸로 해줬으면 어떻을까. 예를 들어서 꼭 공개해서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의원 배지에 도전하는 분들과 같은 자리에 쭉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적어도 여권의 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좀 폄하되고 좀 희화화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을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예외를 두면 또 그게 또 논란이 되고 분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으네요. 김태호 최고가 했던 얘기가 뭐 상당히 수긍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뭐 당 대표든 뭐든 간에 누구도 차별 없이 공관 위원들 앞에 서서 면접을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 대표가 그렇게 공관위원 앞에 또 특별히 공관위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게 새누리당의 어떤 새로운 면모로 보일지 아니면 좀 희화화해 보일지 뭐 그런 건 좀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이번 그 공천 면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유승민 의원이 그 공천위원들 앞에 앉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뉴스로 상당히 크게 다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뭐 그것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당 대표가 앉는 모습은 뭐 특별히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보기 나름 아닙니까? 우선 김무성 대표가 지금 1년 넘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상향식 공천권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그것의 한 절차가 공관위원들의 면접 아닙니까? 뭐 국외 당 대표부터 솔선수범해서 나 어떤 기득권도 특혜도 누릴 생각 없다. 이미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두 분은 이게 좀 희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셨지만 이거야말로 당대표부터 특권 없이 특혜 없이 한다고 하는 새로운 정치로 비칠 소지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이 확정되고 합의된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평화롭고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재미있는. 하지만은 지금 사실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제도를 보면 합의 안 된 부분 말고도 현역 의원을 배제하겠다, 저성과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 관련 기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이 도전하는 의회 경력이 없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하고 똑같이 공천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또 다른 이를테면 심의 과정이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공천 관련 제도의 적용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소지가 높고, 그렇다고 꼭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느냐? 갇힌 공간에서 한 사람씩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줄을 쭉 세워놓고 마치 대학교 면접 시험 볼 때처럼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조금은 이 공관위의 어떤 권위가 신비로움과 어떤 경우에 엄중한 측면에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약간 이 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신비로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과정이 신비로워요. 현재 이 공천 과정이 조금 이제 불안정한 사실은 이런 점 아닙니까? 그냥 원칙만 가지고 그 원칙과 룰에 승복한 상태에서 한다면 당 대표라도 즐겁죠. 또는 정치 신인이라도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텐데, 얼마 전까지 그냥 서로 그냥 결단을 낼 듯이 싸우다가 그 한 당사자가 이제 다른 당사자 앞에서 무슨 이 심사받듯이 앉게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과 억측을 낳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걱정하는 대목도, 지적하는 대목도 그런 대목인데, 현재 공관위가 순항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공관위가 자꾸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테면 정치적인 배려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그야말로 끝도 한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다 이를테면 있는 거죠. 원내대표는 면접받게 하는데 당대표는 배려하자.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잘라서 배려를 하고 뭘 원칙대로 합니까? 현재 이제 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던져놓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견해를 심지어는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를 해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이한구 위원장의 언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천 전 과정이 그래서 예외를 두자는 얘기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하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두 분이 지금 별로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떡하자는 거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걸로 받아주시고요. 지금 이한구 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관위 권한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보물급 사람을 찾았다. 그런 분들이 잘 되도록 머리를 써볼 생각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단순히 공천을 과정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어떤 사람을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전략 공천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이게 지금 자초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그거 좀 말을 줄이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뭐 보물 찾았다 하는 얘기도 방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관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이제 개입주의, 뭐 적극주의를 표방한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서 좋은 사람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네. 광역 지역별로 서너 명씩의 우선 추천제를 활용하겠다, 즉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17개의 광역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서너 명씩이면 수십 명이란 말이죠. 50명 이상의 숫자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하는 뜻이니. 한 명에서 세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너 명이 아니고 하여튼 뭐 한 명. 많을 때는 뭐한 세너 서명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쨌든 뭐 두 명이라 하더라도 뭐 34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 명이면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당 내에 분란을 일으켜 그런데 내는 것이다라는 그런데 생각이죠. 그 지금 전략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 그러니까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결의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자는 것이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전략 공천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차원이 달라서 제가 그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봤을 때 그 서울행정대학원에서 세비 대비 의회 효율성 OECD 국가 27개를 따졌는데 우리가 26위, 우리 행정대학 서울대 행정대학에서 한 그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제도의 어떤 중심성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을 때 현역 의원을 어떻게, 이 현역 의원의 지금 19대 의원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그 20명에 대한 내용 외에는. 두 번째로 몇 명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4분의 1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보물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경솔한 발언들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파열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관위원장이 권력을 쥐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행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심의위원회에 가든 간에. 근데 심의위원장이 마치 공천 지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파열음이 심해져서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총선 전에 쭉 유지해온,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그 지지율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입니다. 공관위의 권력화가. 알겠습니다. 이게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또는 뭐 지금 두 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조금 좀 지나친 발언들이 또는 언행들이 이게 새누리당의 내부 분란을 더 촉발시켜서 이게 정말 이게 그 집권당의 분열로 자꾸 국민들한테 다가갈 경우에는 뭐 이 새누리당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은 이게 전략 공천이냐 우선 추천제냐 뭐 이러해 가지고서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컷오프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컷오프도 원래 그 혁신이 안은 20%였는데 지금 뭐 사실상 50%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 홍찬성 위원장의 얘기죠. 전략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컷오프 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 통보가 지금 진행될 텐데 결국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그냥 승복하고 뭐 정계 은퇴를 하거나 이번 총선에 안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 뭐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겠지만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집단 탈당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20%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네.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뢰가 이제 그 심어져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5개의 항목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점수 분포를 이제 제시를 했죠. 네. 문제는 그 항목을 잴 수 있는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아마 설명을 요구받게 되겠지만은 네. 그런데 이 절차와 과정이란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령 공천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되었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컷오프라고 하는 네. 것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생겨나고 불복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그 다면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승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는 쓸 뿐이죠.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당에 대한 기여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잣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실제로 그걸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불복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20% 컷오프는 4년 전에 한나라당이 했다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그 제도인데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는 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당명 바꾼 후인데 25% 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거의 포함됐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고민 끝에 승복을 하고 주저앉음으로써 사실은 큰 분란 없이 그렇게 해서 과반수 집권을 하는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분당 사태까지 겪고 지금 다시 컷오프로 가는데 이 컷오프가 이제 현실화되면 대규모 탈당 사태가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탈당 사태가 일어나겠고 무소속으로 또 다른 이제 혼란과 분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과연 현역 50%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갈이가 가능하냐? 사실은 안전망을 쳐놓은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정장선 단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50% 컷이든 재선 이하 30% 컷이든 또는 20% 포탈 컷이든 공천관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가부 투표에서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인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인재난을 겪고 있는 상태고 네. 100군데 중에 49군데 단독 후보 공천이 지금 신청된 상태에서 과연 영입 인사로 계속 밀어넣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다선 의원이 다소 많다라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동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안전망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 목표치는 3선 이상 의원 50% 물갈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은 대규모 탈당 사태도 그럼 자연히 없어지겠네요. 생각보다는 예, 높은 그런 수준으로 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신다. 예, 생각합니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당 쪽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호남 의원 물갈이론이 있는가 하면 한 17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물갈이냐 이런 양론이 지금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물갈이론이 과연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은 문제점을 더불어민주당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크게 현역들이 호남 지역의 경우에도 공천받을 거다. 국민의당 후보의 중에. 가뭄이 예. 저도 이제 경쟁력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처음에 뭐 얘기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갈이가요. 19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어느 때보다도 이게 좀 엄중하고 점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크게 물갈이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평가를 내려야 될지 좀 곤혹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여기서 두 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